안녕하세요, 호다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습하고 덥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하는데 그래도 덥네요. 날씨가 이럴 때는 보관해둔 차를 꺼내서 한번 덮어주면 좋겠죠?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덮으면서 책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살짝 소개해드렸던 차 오디세이 중에서 제3장 차는 스토리를 싣고입니다. 저는 냉침한 녹차 한 잔 가져왔습니다. 같이 차 한 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일곱 잔의 차와 6잔의 와인. 당나라 시대의 시인 노동은 주필 사 맹간이 기신다 라는 차시를 남겼다. 주필로 맹간이가 보내는 해차에 살해한다 라는 의미의 시이다. 7잔의 차에 대한 시이므로 흔히 칠환다가로도 불린다. 차에 관한 소위 역대급 시라 할 수 있다. 차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이고 차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차시이다. 첫 잔은 목구멍과 입술을 부드럽게 적시고 둘째 잔은 외로움과 번민을 씻어주네. 셋째 잔은 메마른 창자에 닿으니 5,000권 분량의 글자를 생각나게 하고 넷째 잔은 가벼운 땀 솟아나게 하니 평생의 불평 모두 땀구멍을 통해 날려버린다. 다섯째 잔은 살과 뼈를 맑게 하고 여섯째 잔은 설령과 통하게 하며 일곱째 잔은 채 마시지도 않았는데 양 겨드랑이 맑은 바람이 솔솔 일어남을 느끼네. 노동은 어릴 적부터 은둔하며 소실선을 의거하면서 책으로 둘러싸여 살았다. 학문이 깊었으며 고고한 인품을 가졌고 궁핍하게 살았으나 절개 있는 삶을 살아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자신만의 시풍으로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전하며 몇 저서들도 남겼다. 무엇보다 그는 차를 사랑한 것으로 더 기억된다. 차만만을 마음에 둔다는 문장을 통해 그의 차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다. 살아서 다선으로 불렸다. 그의 시 칠환다가는 역사상 가장 많이 회자된 차시이다. 그가 생존하던 시대 당나라는 비록 최고의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전성기의 실과는 충분히 향유하던 시기였다. 정치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지만 황소의 난과 같은 당의 멸망과 직접 관계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이었다. 당문화도 절정기의 끄트머리를 장식할 때였고 차는 당문화의 일부로 백성들에게 깊이 파고들어가 널리 퍼져 있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 당의 심장부에서 그는 당의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칠환다가를 노래한 것이다. 칠환다가는 즉시 백성들의 찬사를 받고 음송되었다. 이후 칠환다가와 같은 구조를 가진 다시는 수차례 반복되어 작시되었다. 흥미롭게도 유럽에서도 같은 구조를 가진 시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차를 마시지 않았던 유럽에서는 와인을 테마로 비슷한 시가 쓰여진다. 약 11에서 13세기경 라틴어 혹은 초기 독일어로 작성된 시 모음집이 1803년 독일 남부의 베네디크 보이렌 수도원에서 발견된다. 이 노래는 방랑하는 성직자와 학자들의 세속적인 삶을 소재로 쓰여진 방상시인들의 노래시이다. 도덕시, 풍자시가 있고 연애와 술을 다루고 구도자의 고뇌도 표현되어 있다. 총 250곡의 세속시들이 발굴되어 모음집이 1847년에 출간되었다. 시가집 이름은 까르미나 브라나이다. 까르미나는 라틴어로 노래라는 의미의 단어 까르멘의 복수, 브라나는 시가가 발견된 수도원 보이렌의 라틴어 이름이다. 그러니 보이렌의 시가집이라는 의미이다. 1930년대 칼 오르프는
이 모음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독특한 양식의 음악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혼성 합창과 대규모로 편성된 오케스트라로 공연된다. 수십 종의 타악기가 동원된다. 종종 발레가 포함되어 더 큰 스케일로 연주되기도 한다. 합창 오 운명의 여신이시여는 너무 잘 알려져 대중음악처럼 가깝다. 첫 번째 곡이자 마지막에 다시 되돌이되는 곡이다. 팀파니 소리의 웅장함과 터질 듯한 합창 소리가 반복되는 강렬한 곡이다. 작곡가 칼 오르프는 곡을 완성하고 스스로 감격하여 이제까지 발표한 내 작품들은 다 폐기 처분해도 좋다. 내 음악은 이것으로 시작이다 라며 자찬하였다. 까르미나 부라나는 와인 이름이기도 하다. 까르미나 부라나 시가집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상시인들의 와인에 대한 시가 와인 이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이 와인 노래가 노동의 시 칠환다가를 닮았다. 와인, 그것은 삶을 기쁘게 하네. 하지만 한 잔으로는 의미가 없지. 석 잔 정도는 마셔야 좋아져. 넷째 잔은 부자처럼 우쭐하게 만들고, 다섯째 잔은 정신을 뒤흔들고, 여섯째 잔을 마시면 몸이 말을 듣지 않네. 노동보다 수세기 이후에 쓴 시의 수준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 높은 문화적 수준과 경지를 보여주는 노동의 칠환다가에 비하면 천박하다. 동양과 서양의 지적 수준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각 의식 수준의 중심에 동양에는 차가 있고 서양에는 와인이 있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차는 문명 수준의 차이를 내는 음료이다. 그런데 이 문명의 아이콘, 노동의 죽음 사건은 이후 1000년 넘어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상대를 예단하고 벌인 충돌들의 서막과도 같다. 노동은 황제 충신과 환관 사이에 격렬한 투쟁의 회오리에 휘말려 참변을 당한다. 참수당하여 머리가 효수되었다고도 전해진다. 권력에서 떨어져 살던 노동이 정치적인 이유로 참변을 당하였으니 이해되기 어렵다. 노동의 시가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수준 높은 동양 문명의 아이콘이었던 시인 노동이 자국 내에서 아주 야만적인 죽임을 당한 것이다. 중국은 문명국인 자신의 국가를 둘러싸는 인근 국가가 야만적이라는 태도로 일관한 민족이다. 인근 국가의 야만적 폭력성으로부터 중국의 문화를 지키는 데 열을 쏟은 과정이 그들의 역사이다. 그러나 노동의 죽음 사건을 보면 문명국인 자국 당나라 내에서 야만이 문명을 잠시나마 이겼다. 자국과 이웃 국가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 잣대를 적용하던 중국인들에게는 꽤 큰 흠집이 가는 사건이었다. 서양이 아메리카와 아시아로 진출하던 시기에도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 잣대가 적용되었다.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 확보가 목적이었음에도 서양은 야만국의 문명을 심는다는 태도로 동양에 다가왔다. 서양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과거 문명국들이 역전되어 오히려 야만국이 되었다. 야만적인 나라. 조선을 침략한 문명국 프랑스도 이 이분법적 태도를 보였다. 흥미있기는 신부 김대건을 처형하며 저항한 조선도 유교윤리란 문명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표방한 점이다. 당시 조선인 역시 서양에 대하여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태도를 가졌던 것이다. 문명과 야만을 나누고 대결한 오랜 역사는 구조주의 사회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의 저서 슬픈 열대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102세까지 생존한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브라질 열대 원시린 부족을 조사하여 그들 모두가 저마다의 지혜와 풍습의 사유를 발전시켜왔음을 확인한다.
그는 어느 대륙의 어느 문명이든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서구를 지배해온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라는 허구를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레비스트로스의 일갈은 산업혁명 이후 전진하던 서구 문명이 열대와 아시아 민족들을 대하는 이분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중국과 조선을 포함한 세계 어떤 문명이나 민족 혹은 국가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도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도 툭하면 이웃나라나 경쟁 상대를 문명과 야만으로 규정짓고 비판하는 모든 이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교훈이다. 결국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란 상대방에 대한 편견, 자신에 대한 아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칠환다가를 논하면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문명을 보여준 노동을 칭송한다. 그와 같은 수준의 문명에 소속되었다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칠환다가를 논하면서 우리는 문명과 야만으로 나누는 편견과 아집에서 탈피하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칠환다가에게 보일 가장 높은 경의이다. 차의 정신, 휘종 이야기. 유구가 다경을 지으면서 중국에서의 차의 정신은 정행검덕이 되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바로 마시며 검소한 차인의 덕이 중국에서 차의 정신을 대표한다. 차가 과거보다 더 흔하여지면서 일상이 된 지금, 중국에서의 차 정신이 정행검덕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따르면 차의 일상화를 의미하는 다반사가 그들의 차의 정신이 될지도 모르겠다. 일본에서는 400여 년 전 센노리큐에 의하여 차규칙이 정해지면서 화경청적이 일본 차 정신이 되었다. 화목하게 조심하고 남을 존중하며 사특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투명함을 가지고 조용하게 마시는 정신. 이 화경청적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본인들은 중국과는 다른 차문화를 이루었다. 1977년 한국 차도회가 결성되면서 한국의 차정신으로 내세운 것은 중정이다.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올바르고 공정함을 의미한다. 정이 진리를 의미한다면 중은 진리를 실천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삼국의 차정신을 모두 아우른다면 검소한 덕으로 남과 화목하며 고요하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인격이 곧 차의 정신이 지향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이런 차의 정신은 완성될 수 없다. 차의 정신은 단지 진행형 목표이다. 차 마시는 전 생애에 걸쳐서 차 정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차를 극진히 사랑한 황제가 있었다. 그는 황제이면서 직접 차를 덮었다. 차론을 지필하기도 하였다. 북송의 황제 휘종이다. 휘종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차의 정신에 이르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는 지금과 전혀 달리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쉽게도 모자라고 넘쳐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단지 차의 정신, 중정에 대한 반면교사일 뿐이다. 문인의 나라 송은 문화의 황금기를 누린다. 보통 백성이 글을 쓸 줄 알았다. 발달한 교육 시스템과 인쇄술로 왕성한 출판을 이루었고 백성의 지적 수준이 높이 올랐다. 이 화려한 문명 국가에서 예술도 꽃피었다. 르네상스보다 400년이나 앞선 선진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 계획도시 카이펑에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찬란한 문화도시가 주는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었다. 휘종은 송나라 문화가 황금기를 지나던 시기의 황제였다. 그는 예술을 사랑하였다. 그 자신이 뛰어난 예술가였다. 풍류 황제, 풍류 천자라 불렸다. 회화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받는 뛰어난 회화 걸작들도 남겼다. 오색 앵무도, 비파 산조도, 메추리와 난초, 죽금도 등
명작을 남겼다. 현재 이 그림들은 세계의 미술관에 흩어져 빛나고 있다. 휘종이 황궁의 화가를 뽑는 과거 문제를 직접 제출하였다. 심산장고사. 깊은 산에 감춰진 오래된 절. 이 화제로 치른 과거 시험의 장원은 깊은 산에서 물지개를 진 스님을 그린 화가였다. 절은 그리지 않았다. 그가 화원들에게 출제한 다른 한 문제도 유명하다. 답화기로 맛채향. 꽃을 밟고 돌아오는 말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그리란 문제였다. 한 화가는 달리는 말발굽디를 쫓아가는 나비를 그렸다. 향기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황제를 만족시켰다. 그는 스스로 수금체라는 글씨도 창조하였고 그 글씨체로 명문들을 남겼다. 휘종은 청자시대의 자기색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도 하였다. 당시 청자의 청색은 여전히 논란 중이었다. 우과 천청. 예술가 황제는 비겐 뒤 하늘빛 같은 청색이 으뜸이라고 선언하였다. 청자색 논란을 끝내는데 그의 문장이 이처럼 멋지게 쓰였다. 그런데 휘종은 송의 황제였다. 그에게는 송나라를 다스릴 정치 임무가 주어져 있었다. 정치에도 열심이고 선정을 베풀었다면 그가 심취하였던 예술도 덩달아 빛났을 것이다. 그러나 휘종은 예술에만 빠졌고 정치를 등한히 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웅장한 건축 프로젝트와 예술의 예산을 낭비하며 군사력 유지를 등한히 하였던 휘종에게 위기가 닥쳤다. 금나라가 송을 위협한 것이다. 송은 건국 초기부터 국경을 접한 나라에 땅과 돈, 비단을 주고 평화를 구걸했다. 문치의 나라, 송의 약점이었다. 평화를 위한 비용은 자꾸 늘어갔다. 여론은 국방에 힘쓰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휘종도 선대의 황제들처럼 침략자들을 돈으로 달랬다. 하지만 침략자들의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송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휘종은 금나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었고 금은 다시 침범했다. 1126년 정강의 변이 일어났다. 중국인들이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치욕으로 기억하는 전쟁이다. 여진족의 공격으로 카이펑은 불탔다. 겁에 질린 수만 명의 백성들이 희망 없이 저항을 계속하였지만 식량은 바닥났다.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문명국 송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휘종과 왕비, 그리고 급히 왕권을 이양받았던 흠종과 그의 비, 그리고 수천의 왕족은 금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끌려가는 길에 휘종의 며느리는 여진족 장수의 술시중을 거부하다 맞아 병든다. 그리고 죽음을 당한다. 그녀는 멍석에 쌓여 길 위에 버려졌다. 휘종 가족은 적국 금나라에서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치르고 조롱당한다. 그리고 송나라에서 아주 먼 곳인 오국성으로 유배되어 농사터에 끌려다니며 부역한다. 휘종비가 죽자 휘종은 절망에 실명하였고 근 10년의 유배 생활 끝에 마침내 적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흠종은 그의 이복 동생 고종이 세운 나라 남송으로의 귀환을 포기하지 않고 30년 넘게 모진 세월을 버텼다. 그러나 흠종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적국에서 숨진다. 일설에 의하면 남송 정벌을 준비하던 금나라 해릉왕이 부하들에게 승전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난사한 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죽고 그의 시체는 진흙구덩이에 넣어져 말굽에 짓밟혔다고 한다. 금나라 해릉왕이 남송 정벌 중 반란으로 살해되게 되자 남송과 금나라는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제서야 휘종은 유해로 송에 돌아오게 된다. 휘종은
지도자가 자신의 기호에 빠져 나라를 망친 사례로 주로 언급되지만 좀 더 넓게는 중정을 잃은 사람의 사례에 해당한다. 휘종은 문과 무 사이의 균형을 잃고 문에 치우쳤다. 예와 치 사이에서 예를 중시하다 치가 부족하였다. 그는 차를 사랑하였지만 차의 정신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나라는 멸망하였고 사랑하던 예술 추구는커녕 노예 노동에 시달렸다. 그의 예술 작품조차 간수할 수 없었고 이들은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다. 내부에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여 갈등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가치가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대개 한쪽을 선택하려고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관찰자 입장일 때도 어느 가치 하나를 지지하는 편이 되고 내가 지지하는 가치가 완승하길 원한다. 불같은 증오심으로 반대 가치를 깎아내린다. 차를 마시지만 차의 정신엔 전혀 이르지 못한 내가 안쓰럽다. 차는 중정의 음료이다. 차 마시는 이는 중정을 향한 도상의 차인일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차 권하는 의사 유영현의 차 오디세이. 지난번에 끓여 마시는 녹차에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두 번째 읽어드렸는데요. 여기까지는 박학다식한 분이 쓴 차 이야기구나 하실 텐데 정말 의사가 썼구나 싶은 의학을 곁들인 차 이야기는 이 다음 챕터부터 나옵니다. 재밌어요. 차가 우리 몸에 참 이로운 음료인 것은 맞지만 가끔 홍보하는 문구들 중에 마치 차를 마시면 모든 병이 나을 것처럼 그런 좀 듣고 있으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 의사 선생님의 차 이야기가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상식도 많이 얻어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술술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입니다. 더우니까 다음 주에는 시원하게 즐기는 차를 가지고 와볼게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